나는 그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과묵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다. 말은 없지만 조용히 챙겨주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든든하고 진중해 보였다. 어쩌면 나는 그 침묵을 배려로 착각했던 걸지도 모른다. 결혼한 첫 해.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놓인 토스트와 달걀을 손으로 툭 집어들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끝내고 나갔다. 나는 하루에 그가 나에게 건네는 단어 수를 세보곤 했다. 응, 아니, 몰라. 많아야 5마디였다. 나는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통하다 집에 돌아와야 했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 앞에 앉아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라는 내 물음에 그는 뭐 그냥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런 날들이 매일이었다. 신혼 초 친정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남자들은 원래 좀 말이 없지. 대신 일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치면 됐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즈음 나는 알게 됐다. 단순한 과묵함이 아니라 관심도 감정도 없는 정서적 반김이란 걸. 어느 날 내가 건강검진에서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을 때조차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럼 치료 잘 받아 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지도 슬퍼하지도 함께 겁내지도 않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고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그 해 겨울 내가 무너졌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생각에 막막한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 집에 돌아와도 반기는 사람 하나 없고 오늘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도 없었다.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경도 우울장애. 의사는 지속적인 정서적 고립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더 큰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외롭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부부 맞아? 당신 나 사랑해? 그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무세운 소리야 갑자기. 별걸 다 따지고 그래.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싸움도 아니었다. 그저 나 혼자 허공에 대고 커다란 벽을 앞에 두고 있는 느낌이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해봤다. 부부 상담도 권유했고 커플 여행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 그런 거 싫다는 말로 모든 제안을 잘라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밖에서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생활비도 주잖아. 뭐가 문제야?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물리적 보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이었는데 마지막 결정은 내가 홀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던 그 순간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밥은 뭐 시켜 먹었어? 그 말조차 정답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고.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혹시 이 침묵에도 그만의 방식에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이 없는 사람도 감정은 있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혹시 남편분께 이혼 이야기를 꺼내보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이혼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무서웠다. 그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무서웠다. 그 침묵이 벽처럼 느껴졌다. 결국 어느 저녁 나는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놀란 표정도 없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잘 지냈다고? 누구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하루에 내 얼굴을 본 적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내 눈을 봤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그저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지낸 것뿐인데 라고만 했다. 사실 그게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 침묵을 문제없음으로 여겼던 것이다. 더 이상 현실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졌다. 결혼 생활을 돌이킬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혼 절차와 방법을 하나둘씩 검색해 나갔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서적 학대라는 단어를 들었다. 변호사는 내 진술을 차분히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소장에는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그간의 무시와 반김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정서적 고립이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나는 내 손으로 소장을 썼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단지 한 지붕 아래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살아온 동거인이었다. 그렇게 적으며 나는 내 존재를, 내 상처를 하나하나 되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조정기일 안내서를 건넸다. 그는 당황했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야야, 애도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니. 요즘 남자들 다 무뚝뚝해. 나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은 내가 너무 오래 했던 것이고 그 끝에 남은 건 내 무너진 자존감뿐이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병원에 혼자 가야 할까?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한 번 더 전화했다.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나 심리적 불안을 걱정하신다면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 상담도 있으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정서적 방임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답변서를 냈다. 그는 이혼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풀려는 노력조차 끝내 그에게는 없었다. 조정기일이 잡혔다. 출석 여부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나는 직접 나가기로 했다. 판사 앞에서라도 내 입으로 이 결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 조정기일이야.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나를 잠시 쳐다봤다. 그 시선엔 감정도 없고 질문도 없었다. 그저 가야 돼? 라고 물었다. 나는 당신 마음이야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나왔다. 조정실 앞에서 그와 나 나란히 앉았다. 나는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다리를 감추고 있었고 그는 팔짱을 낀 채 벽을 보고 있었다. 담당 판사가 말했다. 양측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판사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짧게 말했다. 예. 그게 전부였다. 그 자리에서조차 그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아쉬움도 표현하지 않았다. 판사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재산 분할은 없고 위자료도 청구 안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었다. 그와 맞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끝내고 싶었다. 조용하게 더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아서 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당신 한 번도 나한테 진심으로 물어본 적 없지. 왜 힘든지, 왜 우는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뿐이었다. 그날 조정조서는 협의이혼 불성립 시 이혼소송 진행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확정되었다. 판사는 정서적 유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아내는 이에 따른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이혼을 인용했다.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큰 잘못한 것도 없는 남잔데 너무 극단적인 결정 아니었어? 혹은 왜 이제야 했니?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친정엄마는 처음엔 걱정에 앞섰다. 내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겠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난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더 외로웠어.
지금 나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혼자 산다. 퇴근 후엔 내가 고른 음악을 틀고, 내가 끓인 국을 먹고, 내가 고른 커튼을 걷는다. 누가 말을 걸지 않아도, 누가 무시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돌본다. 가끔은 외롭다. 병원 갈 때, 혼자 밥 먹을 때, 어깨가 무거운 날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침묵 속에 갇혀 있을 때보다 지금이 100번은 낫다는 걸. 이혼은 나에게 해방이자 회복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껴안는 과정. 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내 존재는 선명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